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이 다른 집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웠죠. 새 옷에 새 학용품, 물질적으로 풍족했던 다른 친구들과 달리 저는 새 물건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옷은 항상 아버지가 의류 수거함에서 구해다 주셨어요. 책상이나 의자 같은 가구도 아버지가 길에 버려진 것들을 주워다가 깨끗이 닦아서 방에 놓아주셨죠. 아버지는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친구들 집과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엄마가 아버지를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였어요. 어린 제 눈에도 보일 정도로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네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났을까? 쓰레기 냄새도 싫고 주워온 물건들도 싫고 다 싫다. 아버지는 어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언제나 엄마 기분을 살피고 뭐든지 다 맞춰주려고 노력하셨거든요. 엄마가 쓰레기 냄새 난다고 싫다고 하니까 항상 일을 마치고 나면 꼭 동네 목욕탕에 들러 깨끗이 씻고 집에 들어오는 분이셨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버지에게 달려가면 제 코에는 향긋한 비누 냄새가 났는데 엄마는 아니었나 봐요. 엄마는 늘 코를 쥐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아빠를 피했어요. 엄마는 그러다가 결국 집을 나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엄마는 집을 나가기 전에 저한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엄마는 네 아버지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너는 엄마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엄마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왠지 알아? 너 어릴 때 엄마가 널 점쟁이한테 데려간 적이 있었거든. 그 점쟁이는 동네에서 용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여자였는데 널 딱 보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니? 너한테 대바구니 있다는 거야. 대바군? 그게 뭔데요? 엄청난 행운이 너한테 굴러떨어질 거라는 얘기야. 돈벼락 맞을 거라고. 나중에 대박나면 꼭 엄마를 찾아와. 알겠지? 전 그때 엄마의 마지막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엄청난 행운이 온다고 했는데 행운은커녕 엄청난 불행에 빠진 기분이었거든요. 엄마가 가출하고 남겨진 10살짜리 꼬마에게 행운 같은 게 있을 리 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쭉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새벽에 거리를 청소하고 오후에는 건물 청소를 하시면서 저를 키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교문을 나서는데 저 앞에 아버지가 청소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한번 힐끔 보시더니 모른 척하고 제 앞을 빠르게 지나가 버리시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친구들은 갑자기 청소 리어카가 지나가니까 코를 막으면서 피하더라고요. 아, 냄새나. 우리 저쪽으로 피해서 가자. 윤아야, 빨리 와. 친구들한테 이끌려서 저도 아버지를 모른 척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서운해하실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모른 척 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전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날 저녁 아버지께 잘못을 빌었습니다. 아버지, 아까 우리 학교 앞에 오셨었죠? 봤니? 너 창피할까봐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아는 채 못해서 죄송해요, 아빠. 갑자기 아버지 만나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괜찮다. 밖에서 아버지 봐도 모른 척 인사 안 해도 괜찮아. 괜히 인사했다가 너한테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니? 그런 일이 왜 생겨요?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인사하지 마. 집에서 맨날 보는데 밖에서 모른 체 좀 하면 어때? 아버지는 다 이해해. 아니에요, 아버지. 앞으로는 어디서든지 아버지 리어카가 보이면
바로 달려갈 거예요. 애들한테도 다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끝까지 그러지 말라고 저를 말리셨지만 왠지 제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기색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가 청소부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청소 리어카를 만나면 얼른 뛰어가서 밀어드리기도 했죠. 제가 당당하게 밝히고 나오니까 친구들도 오히려 별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 돌아올 시간이 아닌데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벌써 오셨어요? 오늘은 퇴근이 빠르시네요? 아니다. 못 찾을 게 있어서 잠깐 들른 거야. 일을 하는 도중에 돌아오신 듯 씻지도 않고 급하게 집에 오신 아버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엄마의 겨울 외투와 옷가지들을 허둥지둥 가방에 쑤셔 넣으시더라고요. 아버지, 그건 엄마 옷 아니에요? 그건 왜 챙기세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급해서. 금방 다녀올게. 황급히 나가는 아버지가 몹시도 수상했죠. 혹시 엄마를 찾은 거 아닐까? 불현듯 엄마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버지를 따라 뛰었죠. 혹시라도 들키면 돌아가라고 할까봐 몰래 아버지를 따라간 곳은 어느 좁은 골목길 앞이었어요. 아버지가 들어간 골목길 안쪽을 들여다보니 아버지가 웬 여자에게 두꺼운 옷을 입혀주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제가 따라온 것을 보고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아유, 간 떨어질 뻔했네. 유난히가 여기로 어떻게 왔어? 아버지 따라왔죠. 그러는 아버지는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전 재빨리 아빠 앞에 있는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그 여자는 엄마가 아니더군요. 엄마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는 산발한 흰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흰머리 사이로 보이는 시커먼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어요. 얇은 옷 위에 아빠가 입혀준 엄마의 외투를 입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고 손에는 더러운 손가방을 꼭 쥐고 있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추운데 길에서 떨고 계셔서 도와드리려고 왔어. 댁이 어디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셔서 급한 대로 네 엄마 옷이라도 가져다 입히려고 했지. 아, 저는 아버지가 갑자기 엄마 옷을 챙기시길래 엄마가 돌아온 줄 알고. 엄마 생각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려고 했어요. 아닌 척 씩씩하게 살았지만 엄마의 빈자리가 꽤 컸었나 봐요. 아버지는 눈물이 글썽해진 저와 추위에 지친 할머니를 데리고 국밥집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여러 날을 굶으셨는지 뜨거운 국밥을 허겁지겁 드시고 고맙다고 꾸벅 인사를 하고는 급하게 사라지셨어요. 아버지가 쥐어주려고 한 지폐 몇 장도 한사코 사양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사라지고 난 뒤에 그제야 아빠는 엄마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네 엄마를 노숙자 쉼터에서 봤다고 누가 그러더구나.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노숙자 쉼터를 뒤지고 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엄마는 없었어. 엄마를 찾는다고 노숙자들을 많이 만나고 다녀서 그런가? 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겠어. 네 엄마도 어디서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엄마는 잘 있을 거예요. 우리 싫다고 나갔는데 우리보다 잘 살고 있겠죠. 엄마 얘기에 볕에 그을려 까매진 아버지 얼굴이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요. 전 얼른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렸죠. 그래도 노숙자들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내가 정서부 아니냐? 바닥을 쓰면서 땅을 보고 다니다 보면
평소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잘 보인단다. 어떤 거요? 낮은 곳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말이야. 보고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니? 아버지, 전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도 아버지처럼 저보다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적성에 딱 맞는 일을 찾았어요. 어차피 대학은 제 성적에 꿈도 못 꿨고요. 얼른 취업이나 하자는 심산으로 알아보니까 간호조무사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학원에 다니며 자격증을 따서 간호조무사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게 된 병원은 노인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이었는데요. 쪽방촌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어렵게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노숙인 환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무연고 노숙인 환자는 동료 간호조무사들 모두가 꺼리는 골치 아픈 케이스였는데요. 보호자도 없는 데다가 오랜 길거리 생활 때문에 위생 상태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서 일반 환자보다 몇 배는 힘이 들었거든요. 노숙인 환자들의 상태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상처에 구더기가 생기는 일도 있었고 1년 이상 씻지도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환자들도 많았죠. 그런 환자들은 주로 신입이었던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선배들이 그런 환자분들을 전부 저에게 밀었거든요. 뭐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열심히 잘해야겠다 생각했죠. 그 사람들도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선배가 급하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유나, 환자 들어왔어. 빨리 와. 급히 데스크로 갔더니 체구가 작은 웬 할머니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선배들은 벌써 코를 틀어막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큰일 날 것처럼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할머니 환자에게 다가갔어요. 성함 확인할게요. 박영자 환자분 맞으시죠?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환자복 갈아입으시기 전에 일단 목욕부터 하실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머니의 팔을 부축해서 샤워실로 데리고 가는데 뒤에서 동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비위도 좋다. 난 도저히 건드리지도 못하겠어. 그러게 말이야. 냄새나서 근처도 못 가겠구먼. 대단해. 자기가 무슨 나이팅게일이야? 그게 아니라 제 코가 꽉 막힌 거 아니야? 비염. 자꾸 왜소한 몸을 구석구석 씻기고 환자복을 새로 입혀드릴 동안 할머니는 말 한마디 반항 한 번 없었어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멍한 눈으로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할머니는 전혀 말씀이 없으셨어요. 거리 생활을 오래 하셔서 인지장애가 일어난 건 아닌가 걱정이 됐죠. 할머니, 주사하고 약 드릴게요. 식사 다 하시고 약 드셔야 해요. 지금 영양실조가 너무 심하셔서 식사 다 안 하시면 큰일 나요. 팔에 주사를 놓으려는데 할머니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더러운 쇼핑백 하나를 꼭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책 몇 권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였는데 입구가 딱 접혀 있어서 뭐가 들었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쇼핑백을 너무 소중하다는 듯 품에 안고 계시길래 제가 잠깐 옆으로 치워놓으려고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할머니는 짐승같이 고함을 지르면서 팔에 꽂아놓을 인것까지 빼버리셨어요. 안 돼! 이 가방은 절대 안 돼! 손대지 마! 이 도둑년아! 이건 내 전 재산이야!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사 놓으려고 잠깐 옆으로 치워둔 건데. 거짓말 마. 내 거 뺏어가려고 했잖아. 죄송해요. 할머니 물건에 절대 손 안 댈게요. 전 깜짝 놀라 할머니를 겨우 진정시키고 수액도 새로 놓아드렸어요.
깜짝이야. 할머니, 기운이 엄청 세시네요. 밥만 잘 드시면 금방 퇴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말씀도 잘하시네? 저 말하는 거 잊어버리신 줄 알고 걱정했잖아요. 다행이다. 저는 할머니께 깨끗하고 튼튼한 새 봉투를 가져다 드렸어요. 할머니, 쇼핑백이 너무 많이 구겨져서 곧 찢어질 것 같아요. 소중한 물건이니까 여기에 새로 넣어서 보관하세요. 할머니는 미동도 없이 저를 무섭게 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아, 저 나가라고요? 알겠어요. 나갈 테니까 저 안 볼 때 얼른 새 쇼핑백에 넣으세요. 아시겠죠? 그러고 다음 주사 맞을 시간에 다시 가보니까 할머니는 어느새 헝가방은 바닥에 던져놓고 제가 드린 새 쇼핑백에 물건들을 옮겨 담으신 모양이더라고요. 할머니가 저에게 조금은 마음을 연 것 같아서 속으로 흐뭇했죠. 할머니는 찾아올 가족도 친구도 하나 없는 외로운 환자였어요. 우리 요양병원에 들어온 지 석 달이 넘었는데 누구 하나 찾는 사람이 없었죠. 제가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온종일 말 한마디 할 일도 없었어요. 어쩌다가 나이도 많으신 할머니가 가족도 자식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길에서 떠도는 처지가 되었을까. 전 할머니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수시로 들여다보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달콤한 간식거리도 챙겨드렸어요. 근데 하루는 평소처럼 할머니를 찾아뵙고 병실을 나서는데 병실 문 앞에 누가 서 있다가 절 보고는 당황하면서 후다닥 도망치는 거예요.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키가 크고 날씬한 남자였어요. 저기요! 잠시만요! 저는 얼른 그 남자의 뒤를 쫓았어요. 그러나 그 남자는 순식간에 비상계단을 내려가 제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동료와 선배들에게 그 남자에 대해서 물어봤죠. 근데 놀랍게도 저만 빼고 모두 그 남자를 알고 있는 겁니다. 너는 박영자님 방에 그렇게 뻔질나게 들락날락하면서 그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야? 선배도 그 남자 알아요? 그럼 당연하지. 잘생겼잖아. 그 남자가 나타났다 하면 서로 보겠다고 다들 난리야.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병원 안에 간호조무사 동료들은 모두 봤다는데 할머니 병실에 제일 많이 드나드는 제가 못 봤다니 말이에요. 그 남자가 누군데요? 몰라. 할머니 가족이겠지 뭐. 아들? 아니면 손자? 아무튼 자기 엄마 병원에 버려놓고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몰래 보러 오는 거 아닐까? 그게 사실이라면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자식이 있는데 버려진 거잖아요. 저는 더 마음이 쓰여서 할머니께 더욱 잘해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아들이라는 그 남자와 이야기라도 해보고 싶어서 그 검은 양복 남자를 계속 찾았는데요. 이후에도 저만 피해 다니는 건지 제 눈에만 띄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요양병원은 환자 수에 비해서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시설도 열악했고 제대로 치료비를 낼 수 있는 환자도 거의 없어서 제대로 된 의사 선생님은 모시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가끔씩 찾아오는 의료봉사단이 저희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어요.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이 의료봉사단 덕분이었죠.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한 노숙자 환자가 응급으로 들어왔어요. 싸움을 한 건지 팔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환자가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탓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갑자기 의료봉사단의 막내 의사 선생님이 멋지게 나서더니 그 술 취한 노숙자의 팔을 딱 붙들었어요. 그리고 소리치더라고요. 여기 누가 다리 좀 잡아줘요. 다급한 도움 요청에 전 앞뒤 생각 없이 튀어나가 환자의 다리를 꼭 붙들었어요. 환자의 몸에서 나는 냄새에 술 냄새가 뒤섞여서 역한 냄새가 났지만 꼭 참았죠. 정신없이 의사 선생님을 서포트해서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고 무사히 치료를 마쳤어요.
근데 치료가 끝나고 나니까 그 봉사단 막내 선생님이 저를 잠깐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부르셨어요? 이름이 김유나 씨였나요? 경력이 얼마나 됐어요? 아직 1년 안 됐어요. 오늘 잘했어요. 난데없는 칭찬에 얼떨떨해 있는데 선생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도와달라고 했을 때 김유나 씨가 나올 줄 예상하고 있었어요. 네? 어떡해요?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나간 건데. 항상 굳은 일에는 김유나 씨가 제일 먼저 나서잖아요. 다들 꺼리는 더러운 환자들한테도 한결같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김유나 씨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솔직히 제 눈에는 천사 같아 보이네요. 천사요? 설마 그럴 리가요. 농담 같지만 정말입니다. 유나 씨는 날개 없는 천사예요. 저 사실 오랫동안 유나 씨를 지켜봐오고 있었어요. 오늘 엄청 용기 내서 고백하는 건데 어때요? 유나 씨만 괜찮다면 저랑 한번 만나볼래요? 이렇게 해서 저는 얼떨결에 남자친구가 생겼답니다. 남친은 큰 대학병원 의사였는데 의사로서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다면서 여기저기 의료봉사를 많이 다녔어요. 저도 병원 쉬는 날에는 남친과 함께 의료봉사를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죠. 남친은 정말 배울 점이 많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남친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환자들 돌보는 데 힘을 보탰답니다. 그렇게 좋은 만남을 이어가던 저희 둘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와 보니 박영자 할머니 건강이 많이 나빠져 있는 거예요. 이 환자분 이대로 두면 진짜 위험할지도 몰라. 일단 우리 병원으로 옮겨서 더 적극적으로 집중 치료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각별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내가 더 신경을 써야지. 그렇게 해서 할머니는 남편이 일하는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검사와 치료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할머니랑 같이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병원에는 남편 말고 저희 동서도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서방님이 저희 남편보다 먼저 결혼해서 저에겐 동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동서가 결혼 진행할 때도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으로 온 저에게 또 막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의사고 저는 간호조무사니까 막 대해도 된다 이거겠죠. 요양병원에서 왔어요? 이 환자 뭐야? 무형고 노숙자네? 아우 골치 아프게 생겼어. 동서 잘 부탁해. 내 담당 환자인데 요양병원에서 치료가 잘 안 돼서 큰 병원으로 온 거야. 동서가 유능한 의사니까 꼭 좀 부탁할게. 그러지 말고 다른 병원 가요, 형님. 아무리 가족이라도 의사한테 청탁하고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청탁은 무슨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잘 부탁한다고. 저는 괜히 까칠하게 구는 동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진심은 통한다고 동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까 싶어서 그랬죠. 근데 동서가 손을 획 뿌리치면서 더 못되게 굴더라고요. 형님, 거지같이 이러지 말고 좀 꺼져요. 그때 제 손을 뿌리치던 동서가 갑자기 옆으로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진짜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제 옆에서 동서의 싸가지 없는 언행을 지켜보던 박영자 할머니가 동서의 뺨을 세게 때려버린 것입니다. 할머니, 안 돼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죠. 솔직히 동서가 뺨 맞은 건 조금 속이 시원했지만 말이에요. 사실 우리 동서는 얄미운 스타일이었어요. 좀 밉상이랄까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오만정 다 떨어지게 하는 사람. 동서가 딱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막말에 가까운 심한 말을 어찌나 잘하던지 저와 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동서 두 사람에게 엄청난 무시를 당해야 했거든요. 사부인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가 유나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이 하도 성화를 해서 겨우 이 결혼 하락하기는 했는데 제 마음이 아직 많이 힘드네요. 저요, 막 기분 좋아서 이 자리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 큰아들을 왜 이런 결혼을 시켜야 되는지 원. 사부인 말씀이 옳습니다. 제 딸이 아드님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 그런 말씀 마세요. 유나가 부족하다니요. 정말 인성도 훌륭하고 재주도 많아요. 제가 늘 유나한테 배우고 있는걸요. 예, 배우긴 뭘 배워. 말은 똑바로 해라. 너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건 사실이잖니. 그러게요, 어머니.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가 웬 말이야? 아주버님 정말 취향 한번 기막히게 특이하시네요. 동서는 남편과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라고 했어요. 의사라 그런지 할 말은 거침없이 하더라고요. 엄연히 제가 윗사람인데 말이죠.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동서하고 말싸움하듯이 막 받아칠 수는 없어서 좋게 좋게 대답했죠. 동서 말이 맞아. 내가 많이 부족하지? 그래서 지금 간호사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 어머니, 저 열심히 해서 집안에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글쎄, 잘 될까 모르겠네. 아무튼 밖에서는 아는 체는 하지 말아주세요. 간호조무사랑 동서지간이라고 소문나면 곤란하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너도 너지만 너희 집안도 문제야. 내가 듣기로 사돈 어른이 청소부라고 하던데. 설마 사실인가요? 아니죠? 부끄럽습니다. 제가 배움이 짧고 재주가 부족해서 그런 일밖에는 할 일이 없더군요. 그래도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제 힘으로 정직하게 벌어서 우리 유나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청소부가 맞다는 거네요? 아유, 나 참, 기가 막혀서. 혼사라는 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지 하는 건데 이거는 한쪽이 너무 처지니까 비슷하게 맞춰볼 수도 없네. 결혼식 때도 창피해서 이걸 어떻게 해? 청소부 사돈을 줬다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을 하냐고? 죄송합니다, 사부인. 사돈댁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버지는 시어머니 앞에서 죄인처럼 머리를 숙이셨어요. 아버지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머리 숙여 사과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의사랑 결혼하겠다고 나서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전 모든 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뭐가 죄송해요? 아니야, 못난 아비라서 너한테도 미안하구나. 저 어려서부터 아버지 정말 많이 존경해왔어요. 저희 아버지 누구보다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시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는 훌륭한 분이세요. 사과할 이유가 없어요, 어머니. 내가 언제 사과하라고 했니? 아유, 무서워. 왜 쌍심지를 켜고 난리야?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사연도 참 구구절절하네요. 드라마 한 편이야 완전. 재수씨, 말씀 삼가세요. 어머니도 그만하시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 어머니랑 협의 없이 제 마음대로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 안 볼 겁니다. 아유, 알았어.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을 드리게 생겼네. 저렇게 벌써부터 제 마누라를 싸고 도니 앞으로 말 한마디나 편하게 하겠니? 응? 그러게요.
청소부 집 딸이 저보다 더 특별 대접인데요? 상견례 후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와 동서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절 무시했습니다. 예단이랑 예물을 드렸더니 청소부 딸이라 그런가? 안목이 너무 없다. 이러시지를 않나. 신혼집에 넣을 살림살이들을 장만했더니 청소부 딸이라 그런가? 어디서 쓰레기만 모아두는 것 같아요. 어머, 화났어요? 형님, 농담이에요. 이런 막말을 해대질 않나. 결혼식 드레스 고를 때도 굳이 따라와서는 청소부 딸이라 그런가? 어째 추워다 입힌 것처럼 옷들이 다 안 어울려. 이러는 겁니다. 전 너무 서러웠죠. 오빠, 어머니랑 동서 좀 못 오게 해. 나 진짜 그놈의 청소부 딸 소리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옛날에 우리 엄마가 나 돈벼락 맞을 팔자라고 했는데 진짜 내가 돈벼락만 맞아봐. 청소부 딸 소리 다시는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 우리 유나 많이 힘들구나. 그런 안 웃긴 농담을 다 하고. 자꾸 아버지 직업 가지고 뭐라고 하시니까 너무 서러워. 청소부가 어디가 어때서? 사기꾼이나 백수아버지라면 부끄럽겠지만 청소부는 아니야. 청소부는 성스러운 직업이라고. 맞아, 네 말이 100번 맞아. 내가 어머니랑 재수씨한테 한 번 더 따끔하게 얘기할게. 어쨌든 전 이렇게 든든한 남편만 믿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만 내 편이면 시어머니와 동서 구박쯤이야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박영자 할머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있었던 거죠. 할머니, 회복이 안 되고 자꾸만 나빠져서 어떡해요. 늙은이가 뭘 어떡해. 죽기밖에 더 하겠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간호하는데 돌아가시긴 왜 돌아가셔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큰 대학병으로 옮겨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열심히 치료해봐요. 아셨죠? 병은 나아서 뭐래. 살고 싶지도 않아. 그러지 말고 병 나으면 저랑 같이 놀아요. 뭐? 할머니 태어나고 나면 저랑 바다도 보러 가고 꽃도 보러 가요. 맛집에 가서 줄도 서보고 노래방도 가고. 어때요? 아유 됐어. 새색시가 서방 놔두고 왜 늙은이랑 그런 거래. 소방 맞으면 어쩌려고. 저 엄마 없이 컸거든요. 할머니는 꼭 우리 엄마 같아요. 할머니는 엄마 소리에 좀 당황한 듯 놀라는 눈치였어요. 근데 제가 아주 없는 말을 지어낸 건 아니었어요. 엄마가 노숙자가 된 걸 봤다는 소리에 아버지랑 전국의 노숙인 쉼터를 찾아 헤매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포기했지만요. 그러니까 꼭 약속해요. 빨리 건강해져서 퇴원하고 같이 놀러가기로 약속?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잖아요. 오랜 투병 생활에도 나아지지 않는 몸 때문에 할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어르고 달래서 겨우겨우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이 영락없는 우리 동서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반가운 마음에 동서를 불렀죠. 그리고 그 사달이 난 겁니다. 동서, 나야. 아니 이게 뭐야? 지금 호까지 달고 오신 거예요? 이분 우리 병원 환자야. 이번에 여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해서 온 거야. 내가 전담 간병인이야. 왜 하필 우리 병원이야. 짜증나게. 다른 병원으로 가지.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형님, 거지같이 있지 말고 꺼지라고요. 그 순간 침대에 누워 계시던 박영자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동서뺨을 큰 소리가 나게 찰싹 때렸습니다. 아파서 기운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동서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세게 때리시더라고요. 못돼 먹은 것이 누구 보고 꺼지래? 김은화 선생님은 니까짓 게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 손짓 한 번에 어디서 나왔는지 경호원 서너 명이 절 에워싸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경호원들 사이로 검은 양복의 남자가 또 나타난 겁니다. 아, 할머니 아들이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오늘은 반드시 저 남자를 잡아서 할머니 가족을 찾아드려야겠다. 전 잽싸게 그 검은 양복 입은 남자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남자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잡히더군요. 당신 박영자 할머니 아들이죠? 여긴 왜 따라왔어요? 이거 놓고 말씀하시죠. 저는 박영자 할머니 아들이 아닙니다. 네? 아들이 아니면 뭐예요? 손자?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냐고요? 전 박영자 사모님 비서입니다. 사모님 비서라고요? 비서라는 남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 반전 그 자체였습니다. 사모님은 원래 이런 데 계실 분이 아닙니다. 노숙자는 더더욱 아니고요. 말도 안 돼. 그럼 박영자님이 대체 누구란 거예요? 중소기업 대표를 지내신 저희 회장님의 사모님이시죠. 네? 회장 사모님? 근데 왜 가족도 없이 혼자서 병원 생활을 하시는 거죠? 분명히 노숙하다가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할머니의 비서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할머니께는 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의 남편인 중소기업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상속 문제로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서 형은 목숨을 잃고 동생은 살인죄로 감옥에 갔다는 겁니다. 전 당장 할머니께 달려가서 할머니 침대맡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보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2 아들이 하나는 가해자, 하나는 피해자가 된 기막힌 비극을 할머니는 어떻게 견뎌오신 걸까요? 무슨 일이야? 우리 윤아 선생 왜 울어요? 저 비서분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할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얘기 다 들은 모양이네.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슬퍼해주고. 윤아 선생은 마음도 참 예쁘지. 할머니는 담담하게 2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2 아들이 다 착했어. 아버지 재산 갖고 싸우고 그럴 애들은 아니었는데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아예 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숨이 안 쉬어져. 근데 노숙 생활을 왜 하신 거예요? 그 집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그 집에 있으면 자꾸만 그날 사고가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 생각을 해봐요. 그 집에 남편이랑 나랑 아들 2이랑 넷이 살았는데 1-2달 사이에 나 빼고 3이 다 잘못된 거야. 그것도 아들 2은 저희끼리 싸우다가 그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지. 무작정 밖으로 나와서 떠돌았지. 밖에 있으니까 몸은 고달파도 차라리 낫더라고. 사고 현장을 안 봐도 되니까. 그러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차라리 큰일이 났으면 좋았지. 맨정신으로는 견디기가 힘들어서
미친 사람처럼 정신줄 놓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란 말이지. 오히려 정신이 점점 더 또렷해져 사고 때 기억이 안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남편 저승길이나 따라가자 싶어서 밥을 굶기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서 정신 잃고 쓰러졌다가 일어나 보니까 요양병원이었어. 그 병원에서 유나 선생이 날 살려놓은 거지. 병원에서 약 잘 드시고 치료 잘 받으니까 좋아지신 거지. 제가 뭐라고 할머니를 살려요. 저 그런 능력 없어요. 간호조무사 주제에 무슨. 아니야. 유나 선생이 나 살린 거 맞아. 정말 몇 달 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껴보는 것 같더라니까. 선생님이 나같이 더러운 노숙자 노인네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생판 모르는 남한테 어떻게 그렇게 진심을 베풀 수가 있는지. 유나 선생 덕분에 다시 살아봐야겠다는 용기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치료 잘 받으셔서 빨리 퇴원하세요. 퇴원하고 저랑 한 약속 꼭 지키셔야 해요. 알았어. 내가 얼른 나와서 유나 선생한테 은혜도 갚아야 하지. 저와 할머니는 말없이 서로를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내가 엄마 같다고 했지? 네. 물론 우리 엄마는 좀 차가운 편이었지만요. 할머니는 그냥 왠지 모르게 엄마 같은 느낌이 나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제가 엄마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서 그런가 봐요. 나도 아들만 키워봐서 그런지 딸이 있다면 꼭 이렇겠다 싶었어요. 우리 앞으로 진짜 엄마 딸처럼 서로 위하면서 살아봐요. 네, 할머니.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가 갑자기 제가 있는 병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나 오늘 너희 병원에 좀 들른다. 이따 보자. 갑자기 왜요?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서방도 거기서 일하고 또 우리 딸 큰 병원에서 일하는 모습도 좀 보고 싶어서. 아빠가 해준 것 하나도 없는데 잘 커서 제아까리만이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딸. 아버지도 참. 남들이 들으면 내가 무슨 의사인 줄 알겠어요. 네가 그렇게 큰 병원에서 사람 목숨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의사면 어떻고 간호사면 어떻고 간호조무사면 또 어때? 아빠가 보기엔 다 똑같이 중요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대학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저 일하는 모습을 보신다고 굳이 병실까지 올라와 보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죠. 그때는 면회 제한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고 또 할머니께 아버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랑 인사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누워 계시던 할머니가 아버지를 알아보시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할머니는 다급하게 김비서를 호출하셨습니다. 언제나 할머니 곁에서 그림자처럼 할머니를 지켜봐주고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김비서님은 대학병원에 와서도 할머니 병실 주위를 수시로 오가면서 할머니를 지켜주고 계셨거든요. 언젠가 한번 제가 김비서님한테 이렇게 뒤에서 뒤치다거리 하는 것 힘들지 않냐고 물었는데 김비서님은 씩 웃으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돈 받고 하는 일인데요, 뭘. 김비서님은 중소기업 대표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대표 자리에 오르게 된 할머니를 도와서 회사 일을 계속 처리해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할머니 병실이 곧 대표 사무실이었던 거죠. 김비서, 얼른 그거 가지고 와. 그거 말이야.
잠시 후 김비서가 가져온 것은 할머니가 늘 품에서 놓지 않았던 쇼핑백이었어요. 너무 낡고 찢어져서 제가 새 쇼핑백으로 바꿔드렸던 바로 그거요. 할머니가 쇼핑백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자 아버지와 저는 까무러칠 듯이 놀랐습니다. 아니지, 이게 왜 여기 있어? 할머니가 이걸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죠? 그건 그 옛날 엄마가 집을 나갈 때 두고 갔던 겨울 외투였습니다. 제 얼굴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선생님 얼굴이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그때 길에서 만난 저한테 옷도 주시고 국밥도 사주셨잖아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예전에 고향에서 저와 아버지가 구해주었던 그 노숙자 할머니였던 겁니다. 아이고, 그럼 유나 선생이 그때 그 학생이었구나? 정말 몰라봤어. 유나 선생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생명의 은인을 바로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랬네. 응?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엄마 옷가지들을 들고 나가셨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뒤따라 가보니 아버지가 웬 노숙자 할머니에게 엄마의 외투를 입혀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 노숙자가 바로 김영자 할머니였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때 머리가 얼굴을 뒤덮고 계셨고 솔직히 좀 무서워서 자세히 보지도 못했어요. 그랬겠지. 그날 유나 선생 아버지 아니었으면 난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었어.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리 청소를 하고 있는데 큰 길가에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 거야. 근데 표정도 안 좋고 좀 불안해 보이는 게 꼭 무슨 일을 낼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 그래서 청소를 하는 척 가까이 다가가서 좀 지켜봤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차도로 몸을 날리는 거야. 그래서 얼른 붙잡았지. 그때 우리 아들 잃고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때 정말 우리 남편이랑 아들 따라가려고 했는데 네 아버지 아니었으면 난 벌써 갔지.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된 건데요? 구해놓고 보니까 너무 딱하더라고.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얇은 옷만 입고 덜덜 떨고 계시길래 따뜻한 음료 하나 사서 들려드리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 집에 뛰어가서 네 엄마 옷이라도 가져다 드린 거지. 할머니는 그 옷을 계속 소중하게 들고 다니신 거고요. 이 옷 덕분에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지. 얼마나 고마웠나 몰라. 모르는 사람이 자기 목숨 던져서 나를 구해주는 걸 보고 생각했다. 살아야겠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구해줄 정도로 내 목숨이 소중하구나. 그러고도 또 식사 안 하시고 저 세상 가려고 해서 우리 병원에 실려오신 거잖아요. 아이 뭐 그때는 유나 선생이 구해줬으니 됐지 뭘. 그러고 보니 아버지랑 딸이 2번이나 내 목숨을 구해주셨네. 이렇게 감사할 때가. 할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언젠가 꼭 찾아서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살려주시고 따뜻한 밥도 사주셔서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덕분에 인생이 지옥 같았는데 이렇게 좋은 날도 누려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갑자기 할머니 병실로 동서가 들어와서는 아버지를 보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야, 청소부가 노숙자 병문안 온 거예요? 끼리끼리 논다더니 진짜 잘 어울리네요. 근데 병실은 너무 어지르지는 마시고요. 아참, 청소부시니까 여기 한번 깨끗하게 쓸고 가면 되겠다. 그쵸? 동서의 막말에 화가 난 할머니는
노발대발하며 동서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서 또 갑자기 나타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당장 윤아 선생 아버님께 사과드려요. 의사식이나 돼서 어떻게 그렇게 못 배워먹은 짓만 골라서 하는지. 사과는 무슨, 틀린 말한 거 하나 없구만. 그리고 할머니는 고소장 받을 준비나 하세요. 지난번에 제 뺨 때렸죠? 폭행죄로 고소할 거예요? 너나 조심해. 나 여기 병원장이랑 친구야. 네? 그래서 뭐요?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쪽 앞으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던데? 환자한테 갑질하고 막말하고 불친절하다고. 나한테도 다른 병원으로 꺼지라고 무례하게 굴었지? 병원장한테 얘기해서 바로 모가지를 날려줄까? 거짓말 마요. 노숙자가 어떻게 병원장이랑 친구야? 할머니가 강하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동서는 당황해서 슬금슬금 뒷걸음질쳐 사라지더군요. 동서가 환자들 사이에서 불친절하기로 소문이 난 건 사실이더라고요. 갑질이랑 막말에 당했다고 민원 접수된 건만 수십 건이 넘었어요. 동서는 결국 병원을 그만두고 말았죠. 할머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어요. 퇴원하는 날 환자복을 벗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끔해진 할머니를 보니 감개무량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라 갑부 사모님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마침 쉬는 날이었던 남편과 함께 할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타는 곳에 줄을 서려는데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우리 앞에 멈춰서더군요.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김 비서님이었어요. 사모님, 성북동으로 모시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머니가 엄청난 갑부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차 안에서 할머니는 저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사실 너무 두려워. 집을 팔아버릴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집에 달린 창틀 하나, 문고리 하나하나 전부 내가 고르고 완성한 집이라 애착이 가. 게다가 우리 애들 태어나고 자란 집이라 추억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서 윤아 선생 가족들이 나랑 같이 살아주면 안 될까? 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건 너무 민폐 끼치는 일이잖아요. 내가 이 집에서 다시 살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 새 식구라도 들어와서 북적북적 살면 예전에 힘들었던 그 사고 기억은 안 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도 생판 남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살면 할머니도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지, 여보? 그렇지. 남의 식구를 집에 들인다는 게 아무래도 간단한 일은 아니니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사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할머니 집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으리으리한 5,000평짜리 대저택이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할머니 집이라고요? 어서 들어와요. 여기라면 다 같이 지내도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윤아 선생?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더는 거절할 수도 없어서 저희 부부는 아버지를 모시고 할머니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매우 기뻐하셨죠. 장인어른, 이제 제가 모시니까 힘든 청소일은 그만하세요. 그걸 왜 그만둬? 운동도 되고 보람도 있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도 건강해지실까 걱정돼요. 산에도 가시고 놀러도 다니시고. 평생 해온 소중한 내 일이야. 자네가 그만두라고 해도 소용없어. 빗자루 들림이 남아있을 때까지 계속 할 거네.
아버지는 요즘도 청소부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할머니랑 한 약속대로 둘이 같이 놀러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랑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맛집도 가고 찜질방도 갔어요. 가끔 길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온 세상 사람들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인사합니다. 아버지, 쉬엄쉬엄 하세요. 그래. 예전에 엄마가 저한테 대바구니 있다고 하더니 그 점쟁이 말은 사실이었나 봐요. 할머니를 만난 후 제 인생은 정말 대박났다는 말이 딱 맞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거든요. 그런데요, 행복과 불행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가 만드는 거래요. 여러분도 행복의 좋은 기운들이 여러분 주위에 가득 들어오도록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언젠가 저처럼 대박 날 거예요. 감사합니다.